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졸 검정고시 과학과목 2017년도 1회로 돌아온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로 이 화면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카메라로 인해서 그림자가 있는데 이거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볼게요. 자, 1번은요. 우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접촉면이 거칠수록 이 힘의 크기는 커집니다. 이것은 무슨 힘일까요? 자, 우리 접촉면에서라는 말이 힌트겠죠, 힌트. 접촉면이라는 말은 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거칠수록 이 힘의 크기는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이 힘은 우리 바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물체 사이에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방해하는 힘이 바로 우리 마찰력입니다. 우리 중력은 지구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중력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자기력은 우리 자성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탄성력은 용수철이랑 관계된 힘이겠죠. 자, 계속해서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레이저 빛이 공기에서 물로 입사한대요. 이걸 바로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불렀죠. 입사할 때 우리는 입사각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전에 제가 입사각과 반사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빛이 반사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네, 빛이 굴절이 되었습니다. 굴절.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뭐예요? 입사각이 궁금하죠. 입사각은 저번에 했었는데요. 자, 우리 입사각은요. 입사광선, 즉 여기. 입사광선이랑요. 그 다음에 법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법선은요. 우리 이렇게 이 각과 수직인 각, 즉 이것이 바로 우리는 법선이라고 불러요. 즉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 A가 바로 입사각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굴절도요. 우리 굴절된 굴절광선과 그 다음에 법선과 이루는 각 C가 바로 우리는 굴절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굴절각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자, 그림은 어떤 파동의 순간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여러 번 했었어요. 우리 마루는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불렀고 파동의 가장 낮은 곳을 우리 고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루와 그 다음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 불렀었죠? 네, 진폭이라 불렀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가에 해당하는 거니까 진폭은 아니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가, 즉 어떤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로 갈 때까지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즉, 우리 이웃한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 거리는 바로 파장입니다. 파장. 자, 매질은요. 우리 저번에 했었던 것처럼 우리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파장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웃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아니면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아니면 중심에서 이렇게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바로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진폭은요. 우리 말한 것처럼 마루와 중심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진동수는 저번에 한 것처럼 몇 초? 네.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회로에서 전류계에 나타나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보통 직렬만 다뤄봤었죠. 이번에는 지금 전류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회로가 지금 병렬로 나누어져 있죠. 자, 병렬로 나누어지더라도 전체 전하량은 어때요? 네, 보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계에서 측정되는 전류의 세기는 이런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값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전류의 세기가 0.7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5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2kg인 물체가요, 2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할게요.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요, 공식이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됩니다. 자, 우리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자,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2kg라고 하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2m/s의 제곱은요, 값이 뭐가 되죠? 네, 4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이 1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운동에너지는 지금 처음 다뤄보죠? 네, 운동에너지 공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전하를 띠지 않는 두 금속구 A, B를 붙여놓은 후 마이너스 대전체를 A에 가까이 하였대요. 자, 그러면 A와 B가 띠는 전하의 종류는 무엇이 될까요? 자, 원래는 전하를 띠지 않았어요. A, B가요. 그런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대요. 자, 그렇게 되면요, 이런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운 A는요, 마이너스와 다른 전하인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요. 자, 대전체와 먼 B는요, 같은 종류의 전하인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 처음 다뤄보는 개념인 것 같은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플러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운 A는 플러스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전체와 멀리 떨어진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온도는 일정합니다. 부피가 6리터일 때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보일 법칙 기억하시나요? 네, 보일 법칙이 있는데요. 우리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 것을 우리는 보일 법칙이라고 하였죠. 자, 다시 한 번 더. 보일 법칙은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 것을 우리는 보일 법칙이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압력이 우리 2일 때 부피는 12가 되어 있고, 자, 보이시죠? 2일 때 12입니다. 자, 6일 때는요, 뭐가 돼요? 6일 때는 지금 나와 있진 않네요, 정확하게. 그러면 8로 한번 해봅시다. 8일 때는요, 어떻게 돼요? 값이 3이죠. 즉, 압력과 부피의 곱이 24로 일정하죠. 지금 화면이 보이나요? 네. 24로 일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피가 6리터일 때 기체의 압력은 뭘 곱해야 24가 될까요? 네. 압력은요, 네. 기압은 4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렵다면 사실 이거 추측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6리터일 때 우리 어느 정도
지금 그래프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3보다 조금 큰 4기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보일 법칙은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걸 모르더라도 우리 2일 때 12이고 8일 때 3인 것을 보고 6일 때도 4인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4번 4기압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8번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요, 어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분자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가나다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았어요. 즉,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물어보는 거죠. 자, 고체는 어때요? 네, 고체는요, 분자 배열이 어때요? 규칙적이고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고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액체 때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고체보다는 좀 더 규칙적이지 않고 분자끼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분자 배열은 좀 덜 규칙적이고 분자 배열은 살짝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액체라고 부릅니다. 자, 분자 배열이 정말 규칙적이지 않으며 그 다음에 분자 사이의 거리 또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액체, 고체, 기체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에요. 가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 이온은 어떻게 생성돼요? 네,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생성이 되겠죠. 나트륨은요, 전자 하나를 잃으면서 전하가 양이온을 띠고 전자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트륨 이온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칼슘은 어떻대요? 네, 전자 2개를 잃게 됩니다. 자, 전자 2개를 잃게 되면 뭘 띈다고요? 네, 양이온을 띠게 되는데요. 가는 양이온이 됩니다. 자, 양이온이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데 지금 전자를 몇 개 잃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2개를 잃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자식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암모니아 분자래요. 암모니아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들은 바로 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모르면 우리 다음 문장을 보면 되겠죠. 질소 원자 1개. 질소 원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네, N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H고 원자가 3개로 되어 있대요. 즉 NH3. 즉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우리 수소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4번은 바로 과산화수소 분자입니다. 우리 4번은 처음 보겠지만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우리 1번은 수소, 2번은 이산화탄소, 3번은 암모니아, 4번은 과산화수소입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요, 수소와 산소 기체가 모두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의 부피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때 부피 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네요. 자, 기체 사이에서 반응은요, 정수비의 부피비가 성립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요, 우리 수소와 산소, 그 다음에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요, 일정하게 되는데 실험 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험에서 수소와 산소, 그 다음에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제가 나타내 볼게요. 자, 10대 5대 10입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나누면, 자, 모든 곳에 제가 5로 나눠 볼게요. 몇 대 몇이 됩니까? 네, 2대 1대 2가 되죠. 우리 실험 2도 한번 볼까요? 20대 10대 2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대 1대 2가 되죠. 그러면 우리 실험 3도 마찬가지로 30대 4대 30이면
이 또한 2대 1대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가가 15가 되어야 우리는 2대 1대 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우리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에는요, 세 종류의 염기가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된다고 하네요. 자, 우리 이거 여러 번 했었어요. 염기가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되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뭐가 생긴다고 했었죠? 네, 수산화 이온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를 보고 바로 수산화 이온이 생성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자, 우리 어떤 산성이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된대요. 그러면 어떤 이온이 생성이 꼭 되죠? 수소 이온이 생성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13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래요. 자, 식물체 내에 물이 기공을 통해 증발하는 현상이다. 뿌리털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잎의 기공을 통해서요. 기공을 통해서 증발하는 게 식물체 내의 물이요, 수증기 형태로 증발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배출되는 현상을요,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증발을 했으니까 저장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풍화는 우리 햇빛, 물 이런 걸 통해서 암석이 깎이고 이런 것을 풍화작용이라고 했었죠. 4번이 아닙니다. 면역은요, 우리 말 그대로 면역이기 때문에 전혀 이 문제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좀 문제만 보고도 바로 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우리 증산작용과 매치를 할 수가 있겠죠. 14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봉선화 줄기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래요. 우리 이런 그림 한번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물의 이동 통로인 가의 명칭을 물어보았어요. 물이라는 말 바로 나오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네, 바로 물관을 생각해야겠죠. 물관은 물가, 그 다음에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됩니다. 체가는 유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겠고요. 네, 4번 우리 형성층은 무엇이었어요? 네, 우리 이거는 세포 분열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어떤 생장을 이뤄요? 네, 부피 생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표피는 여기를 얘기하겠죠. 겉에 둘러싸고 있는 표피를 말합니다. 자, 우리 세포 분열하는 거 또 다른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한번 우리 세포 분열이 부피 생장 말고도 길이 생장도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네, 생장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세포호흡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A에 해당하는 기체는 무엇일까요? 자,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과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만들까요? 네,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얻게 됩니다. CO2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세포호흡은요, 우리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하여서 이러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얻게 되고 우리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처음 다뤄보는 문제인 만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기구조네요. 자, 기구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우리 깃바퀴 어디입니까? 깃바퀴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웨이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디 볼까요? 네, 우리 가 부분은요. 어떤 모양이에요? 네, 달팽이 모양으로 바로 달팽이관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어디였어요? 네, 전정기관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방골이관 여기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각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고막은요, 음파, 즉 소리에 의해서 최초로 진동하는 얇은 막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귓바퀴는 이런 소리를 모아서 어디? 네, 웨이드를 통해서 중위로 전달을 하는 곳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달팽이관은 어떤 역할을 했었죠? 네, 달팽이관은 우리 청각세포가 있어서 소리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였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정기관은요, 몸의 기울어짐을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자, 17번을 보시면 설명에 해당하는 호르몬은요, 무엇일까요? 난소에서 분비되고 월경과 배란을 일으킵니다. 자,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요, 에스트로겐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 같은 우리 바로 여성 호르몬입니다. 난소라는 단어만 보고도 이를 우리 여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를 통해 바로 우리 4번 여성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슐린은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뭘 감소시켜요?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티록신은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요, 세포호흡을 촉진합니다. 자, 세포호흡 기억나시죠? 방금 위에서 15번에서 했어요. 영양소를요, 산소를 이용하여 분해하여 물과 에너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티록신은 이를 촉진시키죠. 3번 아드레날린은요, 우리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우리 아드레날린은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슐린과 반대로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8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림은 체세포 분열 과정 중 중기 단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중기 다음인 후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이 문제 체세포 분열 과정 한번 다뤄봤었죠. 제가 그때 정기, 중기, 후기, 말기 단계를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총 5개, 즉 우리 저번에 다뤄봤던 거는 분열기에 관련된 거고요. 우리 여기서 분열기 4가지, 정기, 중기, 후기, 말기에다가 간기까지 포함된 총 5가지 그림이 나오네요. 우리 처음부터 살펴보시면요. 자, 간기라는 게 있어요. 간기. 이게 간기인데요. 우리 간기에서는요. 우리 어떤 거냐면 염색체는 관찰되지 않고요. 이러한 염색사로 존재해서 우리 핵막과 여기 쪼매난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세포 주기 중에서 가장 긴 시기로 우리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자, 이제는 우리 3번 감기 때는요. 우리 염색체로 우리 이렇게 보이는 염색체로 지금 보이지 않고 염색사, 정말 얇은 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우리 전기부터는 염색사가 응축을 해서 2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 그림에서는 바로 4번이 바로 전기 모습이겠죠. 4번이 전기입니다. 4번 전기에서는 이제 핵막과 인은 사라지게 되고 점점 이러한 방추사를 형성을 하게 돼요. 자, 우리 그림 순서만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외우는데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 이러한 단어들을 다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모양을 우리 순서를 기억을 해주세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다음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전기 다음에는요. 중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방추사가요. 어떻게 하냐면 방추사가 동원체에 붙어서 동원체라 하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 동원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방추사가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배열이 짜라락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서 우리 중기 때 우리 가장 이렇게 염색체가 관찰이 용이하겠죠. 자, 그 다음 중기 다음에는 뭐예요? 네, 후기가 있겠죠. 후기에서는 우리 동원체에 붙은 이러한 방추사가 짧아지면서요.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후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기. 말기에는 이제 다시 염색체가 풀어져서 염색사가 되고 다시 이제 어때요? 인과 핵막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의 세포에서 두 개의 딸세포를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또 어떤 문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간기 또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부모의 혈액형이 모두 AB형인 경우 이들 사이 자녀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혈액형을 물어보네요. 우리 이거 2019년도에서 풀어본 문제죠. 자, 부모. 아버지가 A 유전자와 B 유전자를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또한 A 유전자 아니면 B 유전자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자녀는요, AA, 그 다음에 어떻게? BB, 그 다음에 AB 이렇게밖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즉 A형, B형, AB형, O형은 될 수가 없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번 살펴보시면 해당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았습니다.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암석과 토양이니까 즉 우리 땅 얘기하는 거죠. 땅. 판의 이동으로 인한 지진 활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중에서 무엇일까요? 기권은 우리 대기, 기체를 얘기하는 거고 수권은 물을 얘기합니다. 지권은 땅지 해서 땅을 얘기하는 거고 생물, 우리 생물권은 말 그대로 생물체에 대한 얘기죠. 즉 우리는 문제를 읽고 바로 지권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 바다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에요. 당연히 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수온은 점점 낮아지겠죠. 네, 깊을수록 우리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데요. 자, 우리 지금 설명에 해당하는 층을 고를 건데 수온 약층이라고 하네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안전한 층이라고 합니다. 자, 수온 약층은요, 우리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간인 바로 B 구간입니다. 자, 수온 약층은 매우 안정된 층으로요, 우리 B 구간이 바로 수온 약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우리 나머지 구간을 뭐라고 부르는지도 한번 볼게요. 우리 A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왜 혼합층이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 바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물이 계속 혼합해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고요. 왜냐하면 바람이 계속 순환을 시켜주니까 그 층에서는 우리 수온이 다 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다시 한 번 더 보면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그러한 안전한 층입니다. 바람의 영향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C와 D는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심해층이라고 부릅니다. 심해층은요, 우리 태양열이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상태를 바로 심해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수온약층 처음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마지막 장인요, 우리 2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기권의 구조 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대기권은 바로 대륙권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도 우리 처음 다뤄보는 거라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성층권은요, 지표에서부터 11km에서 50km로 높이의 구간으로 오존층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간권은요, 지표에서부터 50에서 80km 구간으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구간입니다. 10권은 지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간으로요,
공기가 희박하고 오로라가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대륙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자, 그에 반해 중간권은요,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현상은 일어납니다. 성층권은요, 우리 오존층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열권은 가장 멀리 떨어진 구간으로 우리 공기가 희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3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포화 수증기량 들어보신 적 있죠? 자, 포화 수증기량 얘기했었고,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량, 이렇게 해서 우리 불포화 상태라는 단어 배워본 적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A, B, C, D 중에서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곳을 물어보았네요. 상대 습도는요, 우리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상대 습도는 우리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나타냅니다. 자, 우리 이거 기억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A는 어때요? 지금 포화 수증기량이랑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같죠? 즉, 이 값들이 같으니까 바로 상대 습도가 100%가 되겠죠. 자, B는요, 우리 이제 포화 수증기량은 같은 기온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은 어때요? 네, 지금 같게 됩니다. 같아요. 포화 수증기량이 같으니까 상대 습도가 가장 크기 위해서는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상대 습도가 높은 게 되겠죠. 즉, A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상대 습도는 우리 A보다는 낮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우리 상대 습도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100가지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상대 습도는 상대적인 습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24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태양계의 행성을 물어보았어요. 고리가 있고 물보다 밀도가 작대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크기가 두 번째로 큽니다. 자, 우리 가장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바로 고리가 있다는 점이에요.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줄무늬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토성은요. 제가 답을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 우리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두 번째로 큰 것은 바로 토성입니다. 토성.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그거 아시죠? 수금지와 목토천해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초반에 있는 지금 행성들은 좀 상대적으로 행성의 크기가 작습니다. 즉 우리 뒤로 갈수록 행성의 크기가 크니까 그거 기억해서 우리 토성인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달의 공전을 나타낸 것입니다. 달이 공전,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이에요. 자, 달이 가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관측자가 맑은 날 새벽에 볼 수 있는 달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자, 가의 위치에서요. 가의 위치에서는요. 달의 반쪽만 햇빛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구에서 보면 어떤 달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반쪽만 볼 수 있으니까 4번. 4번이 이거는 하얀 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4번 같은 하얀 달 모습만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2017년도 1회 25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는요, 2017년도 회차는요, 상대적으로 좀 공식 같은 것들을 외워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2019년도, 2018년도를 많이 풀어볼수록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19, 2018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우리 2017년도 2회차도 풀어보시고 저랑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